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글쎄, 누군가 여기서 야근하고 있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직접 확인하러 왔지. 뭐야, 이거. 그래, 내 이름도 박혀 있어. 축하해. 이제 이건 내 몫이야. 그렇게 나는 아내에게 직접 이혼 서류를 건넸다.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눈물조차 사치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병원 진단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단 한 장의 영수증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진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건 그 이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투는 점점 딱딱해졌으며 퇴근은 늦어졌고 침대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현정이와 최병준, 서로 상사와 부하였던 두 사람은 퇴근 후에도 함께 움직였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봤다. 카메라 화면 너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찰나 내 눈앞에서 사람은 어떤 진실 앞에서는 더는 감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때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랑이 아닌 정의로 싸워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외도에 대한 분노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진짜 이야기는 그 분노가 지나간 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배신의 그림자다. 이혼 판결이 나고 위자료가 지급되고 상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남는 건 상처고 흔적이고 때로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 어쩔 수 없이 스며드는 불안이다. 이 글은 한 남자의 이야기다. 처음엔 의심이었고 이내 분노가 되었고 끝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깨닫게 된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속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밤 아주 사소한 흔적 하나로 인해 한 남자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이야기.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날 밤 욕실 세탁 바구니 안쪽에 접혀있던 수건 끝에서 익숙하지 않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건 우리 집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색이었고 더구나 현정이는 평소 립스틱조차 거의 바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본 것을 외면해버리고 싶었지만 직감은 이미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엔 혹시 회사에서 화장을 해봤던 건가? 아니면 세탁소에서 실수한 건가? 별별 가능성을 떠올려 봤지만 그날 이후 내 안에 뭔가가 바뀌었다. 현정이의 사소한 말투 하나, 대답을 피하는 눈빛 하나, 귀가 시간의 미묘한 오차까지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도 많아? 정신없어. 말 걸지 마. 피곤해 죽겠어. 대화는 점점 형식이 되어버렸고 내 말에 대답을 해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약 포장지를 보게 되었다. 그건 분명 호르몬 조절제 같은 약이었지만 단 한 번도 내게 말한 적 없었다. 이거 뭐야? 병원에 다녀온 거야? 그냥 피곤해서 처방받은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말도 안 해? 우리가 남이야. 좀 그만 좀 해. 괜한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는 점점 더 바빠졌고 가족 모임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휴대폰은 어느 날부터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퇴근 후엔 거실 한구석에 앉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종종 피식피식 웃는 모습을 나는 눈치 못 챈 척 바라봐야 했다. 그러던 중 셔츠 주머니에 있던 영수증 하나가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발견되었는데 날짜는 며칠 전, 식당 이름은 우리가 한 번도 간 적 없는 곳이었다. 그날은 분명 그녀가 야근이라며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현정아, 이거 뭐야? 뭐가? 이 식당.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데잖아. 거래처랑 밥 먹었어. 별거 아니야. 근데 그날 너 야근이라며? 하 진짜.
사람이 스케줄 좀 바뀔 수도 있지. 왜 하나하나 꼬집어? 그녀의 말투는 짜증이 묻어나 있었고 내가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냥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그만해.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서도 이러면 내가 숨이 막혀. 그 대화 이후 나는 더는 내 감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사설 일은 접었지만 한때 경찰서에 몸담았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부탁 하나만 할게. 무슨 일인데? 현정이 뭔가 이상해.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고만 하긴 늦은 것 같아. 혹시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헛웃음조차 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미 내 안의 신뢰는 부서졌고 의심은 더 이상 착각이라는 말로 눌러둘 수 없었다. 형, 잠깐 통화 가능해? 응.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진짜 이번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들리는 침묵은 길지 않았다. 형은 한때 수사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내 부탁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금방 알아챘다. 현정이, 뭔 일 있어? 야근한다더니 외박이 잦고 며칠 전에는 이상한 식당 영수증이 나왔어. 우리 둘이 간 적도 없는데야. 너 직접 캐볼 생각은 안 했고? 솔직히 무섭다. 혹시 내가 착각이면 근데 진짜면? 그래, 알겠다. 확실히 잡자. 다만 내가 나중에 감정적으로 폭주하면 너만 다쳐. 알아둬. 며칠 후 형은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짧은 한숨 뒤에 말이 이어졌다.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봐라. 그가 보낸 영상엔 회사 주차장 출입 CCTV 일부와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이 있었다. 그날 밤 현정이는 퇴근 후에도 집 방향이 아닌 역삼역 근처의 레지던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보였고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다. 그 사람이 바로 그녀 회사의 팀장 최병준이었다. 영상 속의 현정은 얼굴에 긴장이나 주저함 따위는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목을 스치듯 잡히는 순간조차 그녀는 가만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내게 조롱처럼 다가왔다. 이제 알겠지. 그날 내가 본 약 그거 단순한 피로 때문 아니었어. 형의 말은 짧았지만 심장을 쥐어뜯는 듯했다. 현정이가 맞네. 저게 진짜 현정이 맞네. 퇴근하고 2시간 후쯤 입실했고 몇 시간 후에야 나왔다. 얼굴, 옷차림, 전부 식별 가능해. 분노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술을 깨문 채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란 놈이랑은 밥 한 끼도 귀찮다더니 저 자식이랑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봐라. 계속 의심만 하면서 끙끙 앓는 것보다 이렇게 진실을 확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다시 재생했다. 오피스텔 앞에서 그녀가 핸드백을 고쳐매며 웃던 그 장면. 그 장면이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과 겹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 그 믿음과 신뢰를 짓밟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돌려주리라 다짐했다. 형과 상의해 앞으로 확보할 자료들을 정리해 나갔다. 휴대폰 메시지, 통화 내역, 결제 기록, 호텔 예약 내역 등 모든 정황이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집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쌓아올린 증거들만으로도 이미 나는 그녀의 배신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비운 날들, 그리고 그 주말 밤마다 반복되는 카드 결제 내역과 호텔 예약 기록은 너무도 뚜렷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현정이는 서울에 없었다. 아니, 그녀는 늘 서울에 있었고 단지 나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형,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멍하니 중얼거리자 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확실하게 박아. 그래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 지금 모은 거면 감정적으로는 충분하지만 법적으론 조금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해. 카드 내역,
호텔 CCTV, 예약자 정보, 전부 다 모아야 해. 나도 안다. 감정만으로 싸우면 진다. 그러니 치밀하게, 철저하게, 아무 일도 없는 척, 모른 척. 그렇게 증거가 완성될 때까지 침묵해야 했다. 너 당분간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 눈치 채면 끝이야. 알았어, 존나 힘들겠지만 해볼게. 그렇게 숨죽이고 증거를 모으던 어느 날 형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너 그것도 알고 있냐? 그 인간 최령준도 유부남이야. 그 말은 내 머리를 또 한 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쇼핑몰을 조용히 운영하는 이민아 씨라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순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연락했다. 처음 내 전화를 받은 그녀는 경계했고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군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감각은 이미 모든 걸 알았지만 감정이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랑 정말 호텔까지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울었고 그 울음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말없이 중얼거렸다.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어쩌라고? 이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놓았을 텐데. 나는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고통은 내 고통과 닮아 있었고 그녀의 울분은 내 안의 분노와 하나로 겹쳐졌다. 저 혼자 이 싸움 감당 못하겠어요. 같이 가요. 끝까지. 맞아요. 이제는 참을 이유도 멈출 이유도 없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동지가 되었다. 공통의 적을 향한 연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을 공주였다. 나는 내가 모은 증거를 그녀에게 공유했고 그녀 역시 최병준의 휴대폰 캡처, 이메일, 통화 기록들을 정리해 전달해왔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완벽한 덫을.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끝을 보게 만들 덫을.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더 이상 매달릴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진 반드시 우리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돌려줘야 했다. 그들은 감히 우리를 속이고 조롱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상처를 남기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책임을 지는 부모로 남아야 했다. 문자, 사진, 통화 녹음, 호텔 영수증. 서로 다 공유해요. 좋아요. 저도 그쪽에서 유능하다는 변호사 소개받았어요. 함께 만나봐요. 같이 정리하면 시간도 아끼고 더 강력해져요. 좋죠. 변명 따위 못하게 만들죠.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게. 미나 씨는 요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이제는 변명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바쁘다며 나가죠. 앵무새처럼 하며 어이없는 듯 웃었다. 그 웃음 안엔 피로, 분노, 체념, 그리고 부서진 믿음이 모두 섞여 있었다. 그녀 말대로였다. 이제는 그들의 말장난에 감정 낭비할 시간도 없었다. 결정적일 때 숨통을 끈듯 내리쳐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 주 금요일 두 사람 또 레지던스에서 만난다. 지금 정리한 자료에 마지막 퍼즐만 끼우면 돼.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다. 더 이상 카메라 너머가 아닌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끝장을 보자고. 형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통보서를 작성했고 나는 모든 내용을 읽고 서명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다. 그날 저녁 미나 씨와 나는 호텔 로비에서 마주섰다.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서류 봉투만 조여들었다. 혹시라도 진짜로 눈앞에서 보게 되면 감정이 무너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장면을 직접 보는 게 끝까지 후회하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엘리베이터 층수가 내려오고 있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며 마치 내 인내심도 숫자처럼 깎여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검정 코트,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낯선 미소가 남아있는 얼굴. 현정아.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섰다. 순간 눈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글쎄, 야근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 호텔에서 나오는 게 좀 궁금해서 직접 확인하러 왔지.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그녀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나는 끈뜻 말했다. 내 이름도 박혀 있어. 축하해. 이제 이건 내 몫이야. 그녀는 손에 쥐어진 서류를 본 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오해야. 나 그게 오해? 내가 몇 달간 했던 모든 행동이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그러나 나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날의 나의 눈빛엔 단 하나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건 선언이었다. 이제 끝이라는. 그날 호텔 로비에서 아내는 무너진 얼굴로 나를 붙잡았다. 눈물로 매달리며 변명 아닌 변명을 쏟아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이 닿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녀를 마음에서 지워냈다. 참고 또 참았던 말이 결국 터져 나왔다. 갑자기? 너 1년 넘게 날 속였잖아. 이젠 내가 갑자기야?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잘못했어. 정신이 나갔었어. 아이들도 있잖아. 단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가족이잖아. 가족? 이게 내가 말하던 가족이야? 내가 내 기분 따라 버렸다가 다시 줍는 장난감이냐? 그때 옆에 있던 최병준이 끼어들었다. 그만 좀 하시죠. 우리도 실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지 말죠. 나는 고개를 돌려 차갑게 내뱉었다. 넌 조용히 해. 지금이라도 한 대 맞고 싶지 않으면. 그날 이후 현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은 걸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아이들과 지냈다. 밥을 차리고 씻기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왜 전화도 안 받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못 와. 오늘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랑 싸운 거야? 조금 그랬지. 곧 이야기해줄게. 걱정 마. 아빠 믿어. 그 말은 내 자신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다. 며칠 뒤 아내가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현정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과는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상 감정적 충돌보다는 원만한 협의 이혼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고 침착했지만 내 안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건은 듣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명이라면 시간 낭비일 겁니다.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들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현정은 한눈에 봐도 달라져 있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눈빛, 말끝은 자꾸 돌았고 자신감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내 앞에 앉은 건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껍질만 남은 사람이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냈다. 거기엔 문자, 위치 기록, 호텔 예약, 카드 영수증, 차량 CCTV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획적인 불륜입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정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지금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냐. 우리 아이들한테 남긴 건 상처뿐이야.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재판보다는 협의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 모든 조건에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는 게 맞아. 양육비도 책임질게 미안해요. 나는 감정 없이 서류만 검토했다. 이건 감정이 아닌 책임의 문제였다. 이혼 협의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우리도 실수였잖아요.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1년 넘게 속인 게 실수라고? 나도 가족 있고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당신도 불편할 텐데. 협박이었다. 지금 그게 협박이냐? 쫄릴 짓 한 건 당신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증거는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끝까지 짓밟으려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다. 며칠 후 미나 씨가 찾아왔다. 그녀가 건넨 파일엔 직접 추적한 자료가 가득했다. 남편 계좌와 회사 자금을 따로 살펴봤어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금액도 작지 않고 사용처도 불분명해요. 나는 자료를 넘기며 확인했다. 불륜도 모자라 횡령까지. 이제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회사에 넘기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이 자료면 최병준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단호했다. 이미 남편도 아니에요. 애들까지 속이던 사람 감쌀 이유 없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끝까지 가는 것. 그날 새벽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깰까 조용히 문을 열자. 젖은 머리와 떨리는 눈빛에 그녀가 서 있었다. 현정이었다. 비밀번호 바꿨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는 문을 닫을까 고민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거실까지만 들였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제야 당신과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나는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혼 서류는 거의 끝났어. 돌아갈 생각 없어. 그녀는 간절한 눈으로 말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뭐든지 당신 뜻대로 할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최병준이랑은 끝났어? 끊었어. 진짜야. 그 사람 안 봐. 그때 방 안에서 기척이 났다. 아이들이 깨어난 것이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아들이 물었고 딸은 복도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눈빛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지금은 늦었어.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현정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침묵만 남았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대 측에서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혹시 다시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끝까지 싸우겠다는 신보일까? 나는 아이들을 위해 조용한 마무리를 원했지만 그 바람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상대 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조건을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노가 배어 있었다. 처음엔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빠져나가려는 거죠.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처음부터 진심은 없었겠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도 그걸 알기에 질질 끌며 시간을 버는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요. 더는 협의할 필요 없어요. 법정으로 갑시다. 며칠 뒤 현정이 다시 찾아왔다. 문 앞에서 울며 애원했다. 제발 재판까진 가지 말자. 회사에 다 퍼질 수도 있고 나 무서워. 이번엔 애원이 아니라 공포였다. 현실적 파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무섭다고? 그럼 애초에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이걸 만든 건 너야.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멈추자. 이젠 내가 결정할 차례야. 후회는 내 몫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날 이후 나와 미나 씨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이혼까지 가면 아이들 불행해질 텐데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당신도 다치실 겁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겁박. 나는 문자 캡처를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넘겼다. 협박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하니 더 모아둡시다. 미나 씨 역시 말했다. 저도 이상한 메시지 받았어요. 남편 망하게 하면 좋을 줄 아냐. 소름 끼쳐요. 이제 끝까지 갑시다. 더는 봐줄 이유도 없고 물러설 자리도 없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나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내가 해야 할 진술은 무엇인지. 변호사는 말했었다. 이건 이긴 싸움입니다. 걱정 마시고 사실만 정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 측은 어떤 주장을 해오든 문자, 사진, 결제 내역, 호텔 예약 정보 모두 법적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피임약, 배우자와 상의 없이 복용한 피임약은 불륜의 정황 증거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는 순간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욕실 서랍에서 발견했던 그 낯선 약 봉투, 아무 말 없이 숨기고 있던 그 약의 진짜 의미. 내가 기만당했다는 걸 이제 숫자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대 측도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당일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 같았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현정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최병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있었다. 재판은 차분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흘러갔다. 양측의 주장, 증거, 그리고 우리가 모은 기록 하나하나가 판사의 앞에 조용히 올려졌다. 재판장은 조용했다. 서류 넘기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자음, 그리고 숨을 삼키는 사람들의 긴장감이 공기처럼 떠 있었다. 원고 측, 증거 제출 바랍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듯 정리된 파일을 한쪽으로 밀었다. 호텔 출입 영상, 문자 기록, 예약 내역, 카드 결제 명세서, 그리고 배우자가 혼인 관계 중 협의 없이 복용한 피임약 관련 서류까지 모두 제출합니다. 피고 측은 말이 없었다. 다만 변호사만이 대신 말했다.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휘말린 실수였으며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조정 시도가 있었고 결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측,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때 증인석에 서 있는 이민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남편 최병준은 매주 토요일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며 외박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지만 나중엔 모든 게 거짓이었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진술서를 꺼내며 계속 말했다. 김현정 씨와 매주 같은 호텔에서 묵었고 이번 주엔 어디로 갈까? 라는 대화가 반복된 문자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 자료 안에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다. 이와 별개로 최병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혼, 사유와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륜과 횡령을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피고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그 사람의 횡령까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믿으라고? 넌 너 하나로도 이미 충분히 파렴치하잖아. 판사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판단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며칠 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판결은 명확했다. 피고 김현정은 명백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다. 아이들 양육권은 원고가 가진다. 피고의 외도는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모든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속 어디에선가 싸한 바람이 지나갔다. 마치 이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와 그 끝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공허가 동시에 밀려왔다. 변호사가 조용히 내 옆에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원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죠. 모든 게 허무하네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최선이었겠죠. 판결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야 할 필요도 있었기에 짧은 시간만 허락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온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달라져 있었다. 야윈 얼굴, 검게 꺼진 눈 밑, 손끝까지 떨리는 모습. 재판이 끝났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듯했다. 판결 난 건 알아.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넌 정해진 대로 양육비만 보내. 그게 끝이야? 이게 다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예전에 사랑했잖아. 실수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내도 돼?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넌 그걸 실수라고 생각해. 1년 넘게 날 속이고 가정을 기만한 걸 실수로 퉁치려는 거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넌 선택한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그녀는 울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더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나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그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살던 집은 정리됐지만 다행히 아이들과 지내기에 불편함 없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나는 최대한 일상에 집중하며 그들에게 안정된 삶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다. 가끔씩 그녀가 면접 교섭을 이유로 집에 올 때면 그 공기 안에 남아있는 어색한 침묵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빠, 오늘 엄마 온다던데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 엄마니까 너무 미워하진 마. 그래도 부모인 건 변함없잖아.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가 큰 잘못한 건 맞잖아. 나 아직도 화나.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화나는 게 당연해. 그 감정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엄마도 그 시간 동안 반성하겠지. 한편 최병준의 끝은 더 처참했다. 내부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공식 확인되었고 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었고 이민아 씨 역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사회적 평판도 바닥을 찍었다.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채용 금지 인물로 분류되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국 업보라는 건 피할 수 없구나. 최병준, 회사에서 잘렸대요. 미나 씨가 연락해왔다. 횡령도 벌금 이상 나올 거라고.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불륜 내 횡령까지. 끝까지 더러웠네요. 아이들 양육비도 제대로 못 줄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스스로 자초한 길이니까.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상처만 곱씹지 말고 서로 잘 회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요.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결과적으로 나는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와 양육권 문제에서도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걸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법적 정의는 지켜졌고 불륜과 배신의 대가를 그들은 분명히 치렀다. 최병준의 횡령 사건은 별도로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그의 커리어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고 이름 석자는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모든 게 내가 그리던 복수의 청사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막상 모든 걸 마친 뒤 찾아온 감정은 시원함보다 허무함이었다. 복수라는 건 끝났다고 해도 어디선가 마음에 구멍을 남기나 보다. 어쩌면 나는 이들과의 단절, 그것만을 진심으로 원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다 끝난 거지? 형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 다 끝났어.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원래 복수가 그래. 끝내고 나면 성취감보다 공허함이 더 크게 남아. 그런데도 넌 해냈잖아.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한 거야. 고마워. 형, 이제부터는 진짜 내 삶을 살아야겠지.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과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학교 다녀온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웃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비로소 가족처럼 느껴졌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 아빠가 요리 잘하냐고. 내가 진짜 잘한다고 했어. 그건 조금 과장이잖아? 아니야, 진짜야. 나는 아빠 요리가 제일 좋아. 아이는 웃었고 그 웃음은 고통 끝에 찾아온 조용한 보상이었다. 그래도 엄마 보러 가야 하잖아. 아빠는 괜찮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린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야. 엄마도 엄마 삶이 있겠지. 하지만 내가 마음 다치지 않는 것. 그게 아빠한테 제일 중요해. 며칠 뒤 면접 교섭을 마치고 돌아가던 김현정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불륜 끝에서 얻은 허무함이 뼈저리게 컸고 지금이라도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미 이혼이 확정되었고 더는 믿음 없이 사는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우린 이미 남남이야. 그걸 받아들여. 기회는 있었고 넌 그걸 스스로 버렸잖아. 미안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미안하단 말로 그 모든 대신을 덮을 순 없어. 나는 등을 돌렸다. 마음은 미련 없이 닫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혼 후에도 다시 연애할 생각이 있냐고 묻곤 한다. 지금은 아직은 그런 여유조차 없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하며 내 자리를 다시 세우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상처의 자리 위에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날 수도 있겠지. 내가 받을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조용한 기대 하나는 남겨두고 싶다. 형이 말했다. 너도 이제 누굴 만나봐. 너무 오래 혼자 끌고 오느라 이제 좀 내려놔야지.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다시 웃게 되겠지. 최근 소식을 들었다. 김현정과 최병준의 불륜이 회사 내외로 퍼지면서 김현정은 결국 직장에서도 버텨내지 못했다고 한다. 사회도 주변도 이제 그녀를 감싸줄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잠시 마음이 찌릿했다. 하지만 나는 단단히 다짐했다. 이제 흔들리지 않기로, 이젠 돌아보지 않기로. 현정 씨가 다니던 회사도 결국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불륜의 장사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면 그 회사를 더는 다닐 수 없었을 테니까. 이제 갈 데도 없으니 너한테 다시 올 수도 있겠네. 마음 단단히 먹어. 형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몇 번 왔었어. 근데 더는 흔들리고 싶지 않아. 이혼 판결 이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 지급까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그녀는 처음엔 합의한 금액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나는 변호사를 통해 압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 즈음 그녀도 스스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최병준에게서도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위자료 일부가 당장은 어려워서 조금만 유예해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변호사 통해서 말해. 나도 더는 감정적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 말에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가혹? 넌 끝까지도 내가 어떤 식으로 짓밟혔는진 생각하지 않네. 여기까지 왔으면 서로 할 만큼 했잖아. 이젠 끝내자. 얼마 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나중에 엄마랑 다시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아빠도 생각이 복잡하거든. 솔직히 엄마가 밉지만 또 보고 싶기도 해. 그치만 잘 모르겠어.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 괜찮아. 시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긴 싸움은 완전히 끝이 났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 시작한 삶을 살고 있다. 긴 시간의 고통 끝에서 얻은 건 복수라기보단 해방,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소 배운 깨달음이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몇 개의 서류 정리뿐입니다. 진짜로 다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복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보려 해요.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도 치명적이었던 아내의 불륜, 그리고 피임약이라는 작은 조각에서 시작된 의심이 이렇게 긴 악몽 같은 과정을 지나 끝끝내 진실을 드러냈다. 최병준은 횡령, 불륜, 이혼, 모든 걸 잃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현정 역시 삶의 기반을 잃고 후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복수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남은 건 상처, 그리고 아이들과의 조심스러운 새 일상뿐이었다. 그래도 더 이상 속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되찾은 셈이다. 형이 말했다. 이제 좀 편해졌지? 한동안 표정이 완전 무서웠다. 그래, 최소한 속고 있다는 불안은 이제 없어. 다만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진짜 대단한 일이야. 나는 형의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대답했다. 고마워. 이제는 아이들과 내 삶을 다시 살아볼 거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